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9일 DNQ의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황하은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불균형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형 데이터에 맞는 딥러닝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대도 데이터에 적합한 최적 설계 인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불균형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불균형 데이터를 통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류 태스크 연구에 대해 알아보며 또 앞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예측 태스크의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균형 데이터의 정의와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불균형 데이터란 데이터의 비율이 균일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형태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데이터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수 클래스, 소수 클래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 데이터에는 금융사기인 경우에 소수 클래스에 해당하고 제조 불량 데이터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가 소수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 진단의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가 소수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또한 데이터 형태가 연속형인 경우에도 불균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연령 분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간 나이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활력 징후 데이터 분포는 혈압의 경우라고 보게 되면은 저혈압 또는 고혈압 환자에 비해서 정상 혈압에 해당하는 환자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볼 수 있듯이 그래프 분포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스큐드 디스트리뷰션 또는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과 이상, 투클래스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상적인 분류 경계면은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를 잘 분류하고 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도 다음과 같이 알맞게 이상 데이터로 분류하는 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 데이터는 이상 클래스가 확연히 적은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이상치에 편향된 붉은 선과 같은 분류 경계면으로 학습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는 이상 클래스이지만 정상 클래스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이 높은 오분류를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모델 성능에 대한 왜곡의 위험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밑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정확도를 구하게 되면 0.9라는 굉장히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상 클래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0.5 정도의 정확도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지표에 따라 모델의 전체 성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 데이터 형태를 띌 때는 성능 지표의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불균형 데이터 자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두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지표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는 분류에 실패를 하더라도 데이터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체 로스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류 태스크를 풀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벨의 방식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되겠고, 알고리즘 레벨의 방법은 학습 과정 또는 손실함수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레벨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리샘플링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랜덤 오버 샘플링은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임의로 복제하여서 데이터 비율을 맞추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쉽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오버 샘플링을 통해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소수 클래스의 분류 시에 오버피팅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언더 샘플링은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임의로 샘플링하는 방식입니다. 샘플링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임의로 샘플링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편향된 분류 결과가 나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덤 리샘플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무트라는 연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스무트는 가상의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순 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버피팅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색 동그라미가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가 되겠고 초록색 사각형이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일 때 어떻게 스무트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xi가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일 때 xi를 기준으로 k는 방식으로 주변의 k개의 관측치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수식을 통해서 새로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과정을 소수 클래스 내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과 같은 합성 데이터가 생성되어 다수 클래스와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 수의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생성 모델을 활용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걔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우선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실제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별하기 힘들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상의 데이터를 구별하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걔는 다음과 같이 미니맥스 문제를 풀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기존 갱 구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건을 부여하면서 생성 가능한 컨디션 갱 구조를 불균형 문제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 갱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원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가상 데이터만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 클래스에 대한 가상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 레벨의 방법입니다. 선실함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트 센시티브 리레이팅은 각 클래스별 개수를 반영하여서 목적 함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분류 가능성이 높은 소수 클래스에 집중하여 학습되도록 각 클래스별 개수의 반비례 또는 루트를 씌운 값의 반비례를 가중치로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각 클래스별로의 개수의 역수값을 가중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의 다수 클래스의 분류 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포칼로스는 클래스별 가중치가 아닌 샘플로 부여를 하여서 맞추기 쉬운 샘플의 가중치는 줄이고 어려운 샘플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개발된 로스텀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에 추가된 1-pi 람다 제곱 부분이 포칼로스텀에 해당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학습이 잘 된 샘플의 경우엔 모델의 로직값이 0.8로 1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포칼로스텀이 0에 가깝게 형성이 될 것이고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샘플의 경우에는 로직값이 0.2 정도로 0에 가까운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포칼로스텀이 1에 가깝게 형성되어서 기존의 로스값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방법을 간단하게 변형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었고 다음 예시처럼 이미지를 분류하는 CNN 구조의 모델이 있을 때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특징 추출 부분과 분류기 문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에 한 번에 학습시키는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학습시키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각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엔드-투-엔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특징 추출 부분을 고정시킨 상태로
분류기만 재학습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성능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제한 방법이 간단한 거에 비해서 논문 내 실험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특징 추출 부분을 학습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양의 데이터 때문이라고 초점을 두어서 리샘플링이나 리웨이팅 방식의 연구에 집중했다면 분류 경계면 자체는 분류기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분류기를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한 이번 연구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레벨이나 알고리즘 레벨의 다양한 연구와도 함께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되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류 태스크에서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측 태스크에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가 분류 문제, 즉 범주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속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응급실 체류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심한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분석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불균형 데이터를 접해보면서 연속형 데이터를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올해 ICML에 소개된 논문을 접하게 되었고 불균형 연속형 데이터에 알맞은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되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Delving in Deep Inversed Regression은 ICML 학회에서 2021년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9회 인용되었습니다. 우선 저자는 불균형이 있는 연속형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형 데이터는 클래스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리샘플링이나 리레이팅 방식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속형 데이터는 용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주변값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화폐 단위를 생각해보면 2원과 1원은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변값과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하나의 데이터 내에서도 주변값의 분포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불균형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구간에 있는 T1과 노란색 구간 내에 있는 T2는 같은 데이터 수를 가집니다. 하지만 T1 주변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T2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타겟값의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특정 타겟값에서는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인 연속성을 통해서 주변값을 이용하여서 결측치를 채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특징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연속성과 유사성의 개념을 활용해서 방법론이 제안이 됩니다. 인접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활용하고 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커널 함수를 사용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레이블 공간으로의 접근으로 해결한 LDS와 특징 공간으로의 접근을 한 FDS가 있습니다. 각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DS의 아이디어는 같은 불균형 정도라도 연속형 데이터의 학습 결과와 범주형 데이터의 학습 결과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00가지 클래스로 구성이 된 10화 100 데이터와 0세부터 99세의 연령으로 레이블이 된 이미지로 인물의 나이를 맞추는 IMDb 위키 데이터셋이 있을 때 동일한 분포를 띠도록 서브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브 샘플링된 두 데이터로 각각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범주형 데이터인 10화 100은 레이블 분포와 텍스트 오블리율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6 정도로 데이터가 적은 부분은 오블리율이 크게 나타나고 데이터가 많은 부분은 오블리율이 작게 나타나서 불균형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형 데이터였던 IMDb 위키 데이터셋은 불균형의 정도에 비해서 좀 스무스하게 오블리율이 나타나면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47 정도로 불균형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가진 데이터의 임페리컬한 레이블 분포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언신 데이터까지 포함된 실제 데이터의 분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속형 데이터의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연속형 데이터는 주변 레이블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커널 밀도 추정을 활용하여서 현재 레이블의 분포를 조금 더 실제 데이터스럽게 스무딩하는 ADS 기법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커널 함수와 커널 밀도 추정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커널 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며 적분했을 때 값이 1인 넌 네거티브 함수를 의미합니다. 가우시안 함수가 대표적인 커널 함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있을 때 커널 밀도 추정은 X와 또 다른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들의 커널 함수를 생성하고 또 이러한 커널 함수를 모두 더해서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는 추정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빨간 박스처럼 커널 함수가 오버랩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구간이 생겨서 보다 더 부드러운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커널 함수를 활용한 ADS를 통해서 주변 데이터 연속성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커널 스무드된 분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커널 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O 분류율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3 정도로 예측 태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불균형 정도가 잘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 물결 Y의 역수를 리웨이팅의 방식으로 손쉽게 활용을 해서 손실함수의 가중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DS 부분입니다. FDS는 타겟 공간에서 연속성은 잘 학습된 모델의 특징 공간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앞선 예시에서도 동일하게 인물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IMDb 위키 데이터셋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99세까지 다음과 같이 분포를 띄고 있다고 했을 때 B는 타겟 공간을 B개로 나누는 동일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본 데이터는 한 살 단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B이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B와 B의 개념을 계속 생각하면서 모델을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잘 학습된 인코더를 통해서 특징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물 이미지의 특징이 학습된 특징 공간 Z값에 요약을 하기 위해서 기초 통계량을 구하게 되면 모든 B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구해진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지금 해당 그래프는 기준점 B0인 30살을 두고 다른 B와의 평균과 분산의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IMDb 위키 데이터셋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은 부분을 매니샷 영역, 그리고 중간 정도인 부분을 미디엄샷 영역, 그리고 데이터가 거의 없는 부분을 퓨샷 영역이라고 하여서 색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기준점인 30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매니샷 영역에 속하는 유사한 나이대의 인물들의 평균과 분산은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30살 인물과 6세 이하의 유사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6세 이하는 데이터 수가 확연하게 적은 퓨전 영역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출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는 30살 부근의 값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가 피처 스페이스에까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았을 때 ADS와 마찬가지로 특징 공간에서도 커널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균과 분산에 커널 함수를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징 공간 Z 다음에 컬리브레이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FDS를 진행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에폭에서 학습된 Z의 통계량을 커널 함수를 적용해서 컬리브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으로 리그레션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손실 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현재 에폭 내에서 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 진행이 되면은 현재 통계량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모멘텀 업데이트 방식을 활용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현재 통계량에 커널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또 다음 에폭으로 이것을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FDS의 특징 공간을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이 완화되는 그런 학습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DS와 FDS를 살펴보고 예측 태스크를 위한 연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류, 예측 태스크를 구분해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레벨 방식으로는 랜덤 리샘플링과 그리고 합성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레벨 방식으로는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ADS와 FDS도 알고리즘 레벨 방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데이터 형태에 따른 특징을 고려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연속형 데이터와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참고한 문헌은 해당 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미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